제적 가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그 조문을 가지고 예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법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실질적 적정성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예. 총장님 별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겁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은 과연 오늘 징계 결론이 날까 하는 것, 그리고 결론을 낸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끝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양형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징계위원회 2차 기일 오늘 열리는 날 윤석열 총장이 출근길에 매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청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는 윤석열 총장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바로 지나가거나 지하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차에서 내렸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있잖아요. 넘으시죠. 여기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추우시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내십시오. 현장전의 그 낙하는 우리가 현장전이다. 화이팅! 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세 분입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양문석 이사장 먼저 네. 윤석열 총장 오늘 출근길에 네.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는 예. 모습 보시고 예. 어떤 생각 드셨나요? 윤석열 총장이 요새 계속 이례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직무정지 해제와 관련해서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고 오후에 출근할 때도 예. 뭐 우리 세 사람이 지금 직전에 아마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메시지 없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날도 분명하게 어떤 입장을 또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지지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현재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지율이나 인기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예. 이런 측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치적 행보로 계속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직무 복귀할 때도 이 세 분 패널이었네요. 네. 묘하게 윤석열 총장 패널이 됐어요. 박원석 의원, 오늘 아무래도 이제 결론이 날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한 내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오면서 뉴스를 들었더니 예.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증인 신문이 그렇게 아주 지리하게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늦게나 끝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예. 있었는데 쟁점들이 좀 간추려진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징계위원들도. 만약 예. 오늘 더 미루고 또다시 추가기를 잡는다면 뭔가 이게 징계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서 징계 절차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끝내지 않을까 예. 싶고 물론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관측이 있듯이 징계 수위는 조금 있다가 한번 경징계가 전망해 나오지는 보죠.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 증인 신문 끝나고 뭐 다른 절차 없죠? 이제 곧바로 의원들 간에 논의하는 거죠? 윤 총장 측 대리인들이 예.
아마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 어. 그러니까 징계 첫 기일 때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길게 구두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피징계 쪽 징계인 측에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요약한 아마 진술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마지막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 증인 신문 중이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 증인 신문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인지.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윤 총장 측에서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지금 증인 직권 취소를 했고 아마 서면을 본인이 제출하고 이렇게 가름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윤 총장 측에서는 심재철 국장 꼭 좀 이 징계위원회 불러서 자신들이 궁금한 부분을 좀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보면. 예. 그래서 심재철을 윤 총장 측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아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통상 예상되는 상황은 위원회에서 기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또 대통령께서 굳이 뭐 어떤 절차적 공정을 강조하기도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가 변수인 것 같고요. 예.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그걸 결국은 징계위원들끼리 이제 오늘 저녁에 합의나 평의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예. 보이는데 시간이 정말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어쩌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한 번 더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6시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예. 심야 수사하려면 무슨 특별한 뭘 하려고 예. 하고 법원에서도 심야에 개정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당사자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되게 심야를 몇 시로 봅니까? 심야가 이제 20시 넘어가면 이제 예. 깊은 밤이라고 봐야죠. 20시. 예. 예. 그래서 지금이 6시 45분 돼 가니까 예. 글쎄요. 1시간 45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증인이 신문이 맞나요? 신문이 맞나요? 원래 법 조문은 심자로 돼 있습니다. 신문, 예. 심의할 때. 예. 그래서 이 심리를 위한 질문이 신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자는 뭐냐면 예. 서로 공격 방어를 위해서 당사자 측이 물어보는 것이 신이거든요.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위원회에서는 이게 법 조문상 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위원회만 물어볼 수 있고 니들은 물어볼 권리가 없지 그래서 않느냐. 신문 예, 이제 그랬구나. 그런 예. 논리였고 세상의 모든 어떤 징계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그렇게 당사자들한테 물어볼 기회를 안 주는 이런 프로세스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윤 총장 측에서 항변을 했고 예. 실제 그게 맞는 측면이 있어서 법조항이 심으로 됐건 신으로 됐건 그거는 물어볼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였죠. 어떻습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끝내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기일을 정해서 늦춰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윤 총장 아침에 인사 내려서 차에서 인사하는 걸 보고 예. 정작 윤 총장 본인은 아마 오늘 중에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아.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아하. 느낌은 드는데 예. 그 중징계에 나오면 오늘이 마지막 출근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진 이제 결론 않죠. 나와도 이제 대통령 대통령 제가 받아서 그 통지서를 본인이 전달받는 시점부터 잠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걸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오늘 결정이 나면은 뭐 대통령께서 그대로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아마 윤 총장 아침에 내린 건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만약에 결론을 오늘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점인데요. 양문석 이사장, 예. 당초에는 중징계 예상하셨지요. 예, 예, 예. 근데 요즘에 또 정직 얘기도 많이 나와요. 뭐 어제 오늘 정직 이야기 정직도 물론 중징계지만. 예, 예.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해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신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그 법이 통과되면서 아주 크게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됐던 수많은 그 소음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게 이제 여권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더 이상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음들이 더 발생을 한다면 사실상 이후 전국을 끌어가는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나머지 1년 6개월이 계속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법무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 간의 결정이 나야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안고 가면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예. 안 그러면 여기에서 끊어내든지 이 가부 간의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나오면 예. 해임으로 나오든지 안 그러면 경징계로 빼든지 이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알려진 사유가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 네. 사유를 놓고 봤을 때 네. 양문석 이사장이 만약에 징계위원이다라고 네. 하면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실에서도 우리 3명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예. 어쨌든 법리적인 논쟁이나 전문가적 시각에 있어서의 그 법조항 이 문제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심판에 대한 견해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하해를 하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끊어낼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거기에 법리적인 문제가 이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의미 지금 부여가 그러면 되면서 그 말씀은 자칫 들으면 징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 얘기로 이제 이 들립니다. 사안을 놓고 징계위원회가 정치적인 압력 속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징계위원회가 아무리 공정한다 하더라도 선발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노이즈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제 입장에서는 해임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하나의 사안, 6가지 사안 중에 결정적인 한 2가지 사안은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줄 것이냐, 정직의 무게를 줄 것이냐, 해임의 무게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계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네.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 하는 전망을 듣기 전에 지금 양문석 이사장 얘기했던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게 개입이 된다면 정당성, 공정성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일반 검사도 아니고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말이죠.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 때문에 명확한 어떤 징계 혐의와 또 그 혐의에 대한 증거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난번 법무부 감찰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의 결정과 같은 그런 절차적인 혹은 실체적인 이 징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는 이유도 징계 결정이 난 이후의 쟁송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절차를 다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법치주의라는 거는 그 실체 못지않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징계와 같은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서 그게 이제 쟁송 과정에서 번복이 되거나 뒤엎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징계 전 과정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사유를 검찰 기자실에 와서 발표하는 순간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고 또 지금 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뭐 기피나 회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정치적 논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정치적 징계라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절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법무부의 톤이 좀 누그러졌어요. 추미애 장관의 톤도 누그러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징계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왕의 이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부터 벌어진 이 공정성의 논란 혹은 정치적 징계라는 논란 이건 사그라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진 의원은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범 여권에서 권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거의 아마 해임 아니면 면직으로 그냥 결정을 해놓고 사실상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정직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잠시 그 언론 기사를 보면서 한 정직 3개월쯤을 만약에 결정을 하면 참 그것도 절묘한 수는 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 총장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이 정직 3개월을 해놓으면 윤 총장을 쫓아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 부담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고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3개월 동안 사실상 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 총장 뜻대로 지휘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3개월이 기간 동안에 이게 이 징계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법원의 심리 재판의 구조상. 그러면 3개월이 지나버리면 사실상 의미 없는 지금 재판이 돼버리는 거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신임 총장을 뽑겠다고 하는 신임 총장 선발 국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의 존재 의미가 이미 징계 3개월 정도 해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가려져 버리는 상황이어서 누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절묘한 묘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는 그런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장관이나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을 그냥 내칠 때 내쳐버리고 이 화면이라든지 언론 시야에서 국민들 눈앞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정무적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게 묘수라고 할지라도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일도 양단으로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윤석열 총장 어떤 징계가 내리더라도 법적인 투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해임이나 면직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제기된 사유로 봤을 때 해임이나 면직은 좀 과한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직 3개월 정도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이 정도 사유는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 효과가 해임 면직보다는 적은 양이니까 예. 틀림없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면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묘한 아이디어기는 한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범여권 입장에서 생각을 예. 해본다면, 그리고 게임 이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확 잘라서 눈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안 보이게 하는 게 낫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마일드한 상태로 해서 사실상 이게 죽인 상태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법여권도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설랑설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징계의 종류가 이제 중징계가 해임, 면직, 정직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견책, 감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봉 이하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해봤는데 죄가 안 돼, 무혐의, 무죄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면 경고나 구두 경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종류, 특히 경징계나 아니면 뭐 경고나 이런 종류의 징계를 했을 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체면은 어떻게 되며, 그렇죠. 지금까지 윤 총장 나가라고 그렇게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말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며, 지금까지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단을 벌였는가 하는 민주당 전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도 진퇴양난의 상황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예, 아무튼 뭐 세 분 모두 중징계 예상하시는데, 예, 양문석 있어요. 네, 이제 국정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된 그 입법과 개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공수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란들은 국민들도 이제 많이 지쳤고 피곤하고 텔레비전만 틀면 추미애, 윤석열 이야기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면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국면하고 엉키면서 맨날 저렇게 싸움질만 하니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들에 대해서 여건이 수용하고 풀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면 해임 결정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그 검찰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이고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뭐 해임한다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그건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가벼운 징계가 나오든 무거운 징계가 나오든 정치적 논란거리는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정직은 잔꾀 정도 수준에서 또 국민들이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아주 상당히 작심 발언이라고 그럴까요? 강한 수준의 수위의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원석 의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바로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법안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만 여전히 검찰은 강하고 막강하다. 그리고 검찰 견제 필요하다. 이런 것에 좀 방점이 찍힌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큰 틀에서 뭐 틀리지 않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검찰이 수석 기소권을 모두 다 독점한 채로 무소불위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행세해왔던 게 사실이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검찰에 대한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또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설득됐던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근데 자칫하면 공수처는 사실은 검찰만이 아니고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경찰, 판사 모두 다 이제 대상이고 국회의원들도 그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검찰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그동안의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자칫 공수처가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뭐 검찰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처럼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느냐?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과거의 검찰처럼 제도적으로만 봤을 때 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거 아니야?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근데 사실은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려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런 통제가 작동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법이 통과될 때 제1야당이 강력히 그걸 반대했지만 여당이나 또 다른 야당들이 그걸 통과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일정한 어떤 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민주적 통제라는 게 좀 편의적이지 않나. 검찰에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 그러나 또 공수처를 보면 그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원리로 구성이 돼 있고 결국엔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여당에 의한 통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검찰 관련 발언 어떤 것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상당 정도는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옛날에 이제 그랜저 검사 뭐 있을 때도 사실은 특임 검사 임명해서 처음에 무혐의 처리됐다가 특임 검사 임명해서 구속 기소됐는데 유죄가 났었고 또 진경준 검사장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 제대로 수사 안 됐다가 나중에 특임 검사 했었고 그래서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 내부가 엄정한 칼을 못 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공수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저도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가 검찰 내부 비리를 사정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잘해주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 가령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 뭐 검찰 식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아끼는 사실은 차관이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 대한 수사는 왜 제대로 안 됐을까? 그럼 같은 검찰 식구여서 안 됐을까? 뭐 다른 사건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관심 있는 사건들은 수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이건 뭐냐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결국은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면. 집권 여당 수사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고
보직이 해임되고 자 시골로 쫓겨나는 경우들이 우리 윤 총장 때부터 부지기수로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은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 인사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날려버리는 것.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실질적으로 협박하는 것을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관건인데 검찰 내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건 공수처를 통해서 해결이 이제 전 되고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봐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도 여전히 날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저도 그런 시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그럼 문재인 정부는 해결책은 뭐고 당신네들의 계획 의지는 뭐가 있으며 개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자꾸 생각을 좀 거듭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럼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검찰이 여전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교는지간이 돼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공수처는 여전히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권력기관이 치열하게 자신의 존재 이유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 이 측면을 하나를 보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 검찰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군대 비리에 대해서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해서 문제를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대로 제재를 못해요. 그러면 군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일방적인 갑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치열한 이 견제 관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상의 원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검찰에 의한 공수처의 견제는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장의 범죄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했을 경우에 과연 그에 대한 견제 방법이 있느냐? 그건 제도적으로 좀 방법이 국회가 없어요. 탄핵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앤 국회에서 과연 그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검사가 비위나 부패 혐의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왔던 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근데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예를 들어서 누구는 먼지 털고 누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잘 견제가 안 됐고 애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의 직무상의 범죄라고 해서 공수처가 이걸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장의 명시적 범죄가 아닌 그 기소권 수사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국회의 견제권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 점이 무력화된 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오늘 오전에 진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에도 책임을 느낀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유인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약간 울먹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양문석 이사장 오늘 김종인 위원장 사과 들으셨죠? 예, 예. 어떤 부분 주목하셨나요? 뭐 전형적인 물타기. 물타기. 예. 예. 그런데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대행하고 한 작금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하나하나를 또 짚어가면서 그 물타기하면 그런 부분들. 그러면 하고.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예, 그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같이 듣고 얘기를 해보죠. 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일가 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이승만 대통령,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일가 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다 이야기한 것은 우리만 잘못했냐, 이런 물타기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예. 그 기본적인 사과는 내가 뭘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은 이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과의 기본 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역사를 소환하면서 우리만 솔직히 잘못한 거 아니잖아. 니들도 똑같이 아들 그 구속되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했잖아. 그리고 작금의 상황도 민주화 법치로부터 대행했잖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떠안겠다. 넘치는 그 지적이고요. 그리고 진정성 없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저런 거하고 우리하고 그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지금 이렇게 개찐도찐이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몇 분들은 하나마나한 사과를 왜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기 싫으면 입 다물든지, 이런 비판들이 당 내에서도 나오는 게 저런 물타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모습들이 진정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이 느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오늘 김정인 위원장의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오랫동안 구상을 했던 것 같고, 오늘 사과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사과문에 쓰인 그 표현이나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견고해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래 준비된 그런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번 사과 한 번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등을 돌렸던 민심이 바로 돌아오겠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기대는 하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좀 바뀐 자세,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만 이제 사과가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5.18 특별법이라든지 사회적 참사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비토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과연 저 사과의 진정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또 한켠에서는 갖게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참 배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경진 의원, 당내 이런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에 막 그 중진들이 반대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연막도 쳤어요.
그러면서도 굳이 이렇게 사과를 강행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틀에서 당의 위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첫째는 서진 정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도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당의 과거로부터 좀 절연시키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큰 틀의 마지막 점을 오늘 놓았다. 그래서 크게 해야 될 일 세 번째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듯 안 할 듯 조금 애매한 태도를 중간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매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서진 정책도 그렇고 중도 진보 경제 정책도 그렇고 이 사과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본인은 당 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저 당의 구성원들은 저 얘기를 얼마만큼 뼛속 깊이 동의를 할까. 그냥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럼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당 대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은 마음은 움직이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퀘스천 마크 저 당이 다시 집권을 했을 때 또는 저 당의 당대표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저 당은 하시라도 다시 원래의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은 없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김경진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시기죠. 김종인 위원장이 바둑을 두면서 앞으로 이렇게 큰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포석을 이렇게 두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집을 지어라 생각하고 떠나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수가 이어져야 그 집이 완성이 될 텐데 예.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둘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서 이르는 예.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사람이 바뀌는 한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음 지도부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저게 하시라도 바뀔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거죠. 양문석 이사장 칭찬해 줄 부분은 없습니까? 칭찬해 줄 그래도 부분은 사과했는데. 있죠. 예. 예.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삭발 단식 뭐 이런 부분들 거의 없었었잖아요. 예, 예, 극단적인 투쟁을 엄청나게 제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꼴통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극우라는 표현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거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물들이 빠지면서 어쨌든 집권 여당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국민의힘 지지율로 옮겨갔던 그런 이 요인도 있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많이 탄탄해졌어요.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분포 안에서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그 영역은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다. 전 지지율 한 5에서 7% 정도가 김종인 위원장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